안녕하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이고,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공부는 조금만 할 거고, 일단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할게요. 학개론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느낌을 좀 잘 잡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좀 다시 새롭게 새기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공부하자. 두 번째,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2시간 합격당이잖아요. 2시간 합격당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시험제도, 우리 이제 시험제도 다른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예, 잠깐 부연 설명 조금만 하고, 이제 오늘 1차적인 목표는 부동산 학개론의 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잘 암기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 공간을 잘 마련해 놓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관련된 공부는 아주 일부만 조금 배우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니까. 자, 첫 번째 보죠.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공부하자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한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 학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개론을 붙인 거예요. 우리 개론이란 말은 좀 들어봤잖아요. 건축학 개론, 철학 개론, 심리학 개론 이렇게 개론이 붙는 건 어떤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을 개론이라 그래요. 어떤 우리가 건축학이라면 어떤 부분을 깊이 파고드는 학문을 얘기하고 개론이라고 얘기하면 깊이는 없지만 전체 내용을 잘 살펴서 기본적인 원리와 이론을 배우는 게 이제 개론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은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전체 내용을 얇게 배우는 과정이고 범위가 넓어서 많은 용어가 등장해요. 이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도 굉장히 많고 학개론은 하나의 표현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빼고 나머지는 1차에 민법이 있고 2차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근데 학개론만 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나로 정해진 조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제 공부는 뭐냐라고 한다라면 공부는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우리 개념이 뭐냐 그러면 개념과 사실은 좀 구분해야 돼요. 이 개념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팩트라고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념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시장론에서 우리 학자별 이론이 나오는데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어요. 리카도라는 학자가 이제 지대에 대한 지대 이론을 밝혔는데 이 지대가 차액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차액지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카도라는 건 이건 팩트예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외국 학자인데 박카도 아니고 뭐 김카도 아니고 리카도래요. 이건 그냥 리카도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암기고 돼야 돼요. 근데 이 차액지대라는 이 용어는 사실 개념이에요. 학자가 왜 차액지대라는 말을 썼을까? 이 차액지대가 의미가 뭘까? 이 용어를 풀어내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이해의 첫 단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액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지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차액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한자로 빼는 걸 차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하는 걸 가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뺀 금액을 얘기하고 지대는 토지의 사용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 토지를 사용했을 때 대가로 받는 건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 임대료고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의 사용 대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차액은 뺀 값이 차액인데 그럼 뭘 뺐냐? 이 학자가 밝혀냈던 이론은 농경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곡물을 재배했을 거예요. 재배한 곡물을 팔면 가격이 나오겠죠. 이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었는데 이 곡물을 재배하는 데 들어간 생산비가 있을 거예요. 만드는데 비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을 재배하는데 종잣값도 있을 거고 비료값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이런 생산비를 뺀 나머지 이 차액을 지대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액은 뭐냐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이 뺀 값이 뭐다? 지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차액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곡물의 가격에서 만드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빼서 이게 100원인데 생산비가 60원이 들어갔다라면 남는 거 40원을 지대라고 본 거예요. 그럼 남는 거니까 이 지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당시 학자는 남는 거라고 해서 잉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나오면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돼요. 이런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 용어의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액이 뭐다? 지대가 뭐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 빼기 생산비의 차액이 지대, 잉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차액지대예요. 그래서 지문은 좀 이렇게 나오겠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따르면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토지는 무지대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리카도는 차액이 지대, 남는 거라고 했는데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면 남는 게 없겠네요. 그럼 토지 지대가 0이겠죠. 이걸 무지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학계로는 이런 용어 뜻을 잘 해석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나오면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는 어휘가 나오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모르는 게 등장하면 다시 한번 메모했다가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제가 미처 이건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용어가 있다면 스스로 네이버 찾아보시면서 이 단어 뜻이 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 하나 잠깐 얘기하면 우리 학계론에서는 하나에 딱 정해진 표현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등장해요. 뭔가를 증가시킨다, 높인다, 향상시킨다 이런 말을 재고시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재고시킨다, 재고된다. 이 재고 어휘를 쓰는 건데 이건 향상시킨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어휘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I로 쓰는 건 다시 생각한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어휘를 쓰는 재고는 높인다, 향상시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계로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내가 찾아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제가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겠지만 모르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는 잘 머릿속에 이렇게 잘 새겨놓고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계론의 처음 공부의 시작은 용어에서부터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용어를 잘 해석해서 내용을 함축한 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계론은 용어가 다양하게 등장하니까 용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 기본의 원리는 용어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 암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 암기로 암기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계론은 암기할 부분도 있고 개념을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거의 반반을 차지해요. 오히려 좀 개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학계론은 좀 1년 공부하든 2년 공부하든 3년 공부하든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민법은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공부할수록 점점 점수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학계론은 이해가 안 되면 단순 암기로 끝나면 한 달 공부하든 2달 공부하든 3달 공부하든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잠깐 좀 말씀드렸고 첫 번째 용어를 잘 해석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부동산 학계론에 계산 문제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 학창시절에 수학과 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일단 마음속에 계산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천천히 풀어나갈 건데 계산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계산 문제를 내가 평균 40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럼 40문제 중에 9문제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때 풀이 방법을 제가 자세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칙 연산부터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은 풀 수 있다 없다라는 느낌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똑같은 문제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절대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40문제를 푸는데 50분이 주어져요. 그러면 5분 마킹하고 45분 중에 40문제를 풀려면 1분 1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긴박하고 초조한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 계산 문제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5분 지나면 그냥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는 것도 다 실수하고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계산 문제는 풀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그
그냥 완벽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눈으로 봐도 그냥 어떻게 풀겠다고 술술 나올 정도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반복하는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한 번만 정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바로 보상이나 대가가 따라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를 풀면 답이고 뭘 풀면 답이 안 나와요. 풀면 답이 바로예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재미가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꾸준하게 연습해야 되고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를 적어도 4문제, 3문제 이상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풀어내야 60점, 6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항상 명심하고 계산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제가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주는 건 제가 열심히 할 거고 이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거고 여러분들은 이해했으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똑같은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풀고 또 풀고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왔을 때 항상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지난번에 풀었던 계산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 또 다음 시간에 또 왔을 때 지난번에 풀었던 계산 문제 다 한번 다시 풀어볼까?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거 좀 명심하면서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65점 이상 맞았던 합격생들을 물어보면 계산 문제 포기했나요? 그럼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 계산 문제를 3문제, 4문제 이상 맞아야 6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 우리 목표는 65점 정도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민법과 학개론 중에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2번째 마음속에 좀 새겨놓아야 돼요. 학개론은 아까 다시 얘기했던 용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해해야 돼요. 단순 암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단순 암기로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지문보다 그런 문제들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학개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제대로 이해한 학개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학개론은 그 뒤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문제 푸는데 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공법이나 다른 과목은 외우고 까먹고 까먹으면 또 외우고 또 시간 지나면 까먹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학개론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처음에 단순 암기로 하면 계속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이해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각각 원인과 결과,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서 연결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 덩어리를 정확히 이해해 놓으면 사실 그 뒤에는 암기할 부분이 확 줄어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학개론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놓으면 3월, 4월 달까지 학개론 어느 정도 완성해 놓으면 그 뒤에는 학개론을 수시할 시간이 가장 조금이고 동차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개론을 이해해서 제대로 공부하자. 그래서 동차 합격하는데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학개론 투자할 시간이 가장 적을 수도 있고 가장 고득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응용지문 해석하려면 이해가 필요하고 정확한 이해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암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 꼭 생각하시면서 이해시키려고 제가 많이 노력할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면 이거다라고 암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서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암기 코드도 만들어서 제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암기 코드로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으면 적은 시간으로 학개론 잘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 자, 4번째는 밴드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 제 이제 타이틀이에요.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을 검색하시면 밴드가 있고 밴드에 가입하시면 이제 아마 12월 좀 넘어가면 하루에 2문제씩 기출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나 어디 잠깐 틈 날 때 밴드에 들어오셔서 기출문제 2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까지 읽어보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스스로 확인해보고 이런 시간을 활용하면 이제 계속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결국 이 수험이라는 건 수험 공부라는 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기출문제를 항상 자주 봐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밴드 활용하면 기출문제 올려드린다. 그리고 보충 수업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어려운 부분들 제가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죠.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때 시험에 꼭 나오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특정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라이브 강의로 이름은 이제 심기일전이라고 붙였어요. 12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 첫째 주, 셋째 주 한 달에 2번씩 진행을 할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투자해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거고 뭐 모의고사 봤으면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또 해설 강의도 따로 별도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좀 제가 수업 중에는 별다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뭐 제 사적인 얘기라든지 웃긴 얘기 별로 그럴 만한 시간도 없거니와 열심히 수업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이때는 보충 수업이니까 제가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댓글창 보면서 소통하면서 유쾌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공지했을 때 이 부분 내가 잘 모른다 좀 더 보충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참여하시면 도움 될 거니까 이건 이제 정확한 내용이나 단원 구성 같은 거 어떻게 어떤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밴드에 이제 공지할 거니까 밴드에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부터 한 달에 2번씩 보통 토요일 날 3시 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더 풀어볼 거고 핵심적인 부분 내용도 다시 공부를 해볼 거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이제 2시간당 커리큘럼 가이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공부해서 1년 공부가 되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2시간당은 뭐 이제 메가랜드에서 있는 뭐 좋은 커리큘럼이죠. 2시간만 직장인들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자라는 커리큘럼인데 11월, 12월 달에 2시간 개념 완성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다시 이론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론을 정립하고 자 이때는 이제 부교재를 쓸 거예요. 2시간당 교재가 있겠지만 나중에 중간에 있는 기출문제 파트가 있고 뒤에 예상문제 파트가 있고 맨 앞에 이론 파트가 있는데 이론 파트는 참고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쓸 거고 좀 더 합격하는데 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는 제 부교재 스마트 학교로 이렇게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해서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진행할 거고 1월 달, 3월 달에 걸쳐서 3개월이에요. 3개월에 걸쳐서 이 스마트 학교에 있는 내용을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총 테마가 5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확히 공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중심으로 3개월에 걸쳐 이론을 정리하고 이때 이론을 정리하는 건 우리가 이 이론을 정리하는 건 사실 이론을 정리한 건 이론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건 알아듣겠다. 근데 문제는 잘 안 풀린다. 이런 문제가 좀 많아요. 이런 건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지 진짜 알고 있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좋은 표현으로 쉬운 설명으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알아는 듣겠죠. 당연히. 이건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문자로 된 것을 읽어서 해석해서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내가 직접 연관지어서 내 머릿속의 논리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진짜 아는 건지 알아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수업만 들으면 알아듣겠어. 어렵지 않네. 이걸로 끝나면 사실 합격을 못 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알아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들어도 점수를 잘 맞으면 합격해요. 우리 목적은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거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문제 푸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이 과정 중에도 문제를 계속 풀 거예요. 수업 끝날 때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잘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이 이론을 정리한 건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언제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에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문제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이제 교재에 있는 2시간당 교재 가운데 파트에 있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물론 이때 이론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중요한 이론들을 정리해 주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 설명만 들으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진짜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다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설명해 주는 걸 바탕으로 내가 풀어보고 진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인해서 모르는 지문을 내 걸로 만들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문이 5개가 있는데 답이 1번이었다면 1번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2, 3, 4, 5번도 정확히 이해해서 다음에 출제자가 이 지문이 다르게 낸다라면 이걸 속여낼 수 있겠구나. 이걸 다르게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확히 스스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집은 답을 찾는 문제집이 아니라 교재로서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험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잘 해석하면 돼요. 이건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볼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꼭 생각하면서 스스로 풀어보셔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풀면 식상할 수 있고 약간 변형되면 우리가 응용된 지문들을 해석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예상 문제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기출문제를 응용하고 변형해서 만든 범위를 좀 넓혀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문제로 만든 게 이제 예상 문제편. 예상 문제를 7월달, 8월달 2개월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때 이론 정리는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요. 이건 설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보셔야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해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을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9, 10월 달에는 시험 보기 직전이니까 이론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특강 같은 것도 있어요. 쪽지게 백성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100문제를 간추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특강도 있을 거고,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히 시험장에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면 변수가 생겨서 다시 또 공부했던 것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와 똑같이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 시간을 주어져서 동형 모의고사를 한 4주간 공부할 거예요. 이거 이제 실전을 대비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이 완성되는 거. 이때 이제 11월, 12월과 1월달, 3월달 이 두 과정에서 총 5개월이네요. 이때는 이제 부교재, 스마트 학개론을 공부할 거니까 스마트 학개론 교재를 좀 구입하시고, 물론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은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PDF 파일 제공하니까. 근데 이제 현장 강의에 나오신 분들은 가능한,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 총정리 때 또 볼 거고, 이 스마트 학교는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해독할 거니까 가능한 교재로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가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데 시간이 좀 허락하면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월 참여하셔서 아는 게 없어서 뭐 문제 풀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내가 시험을 보는 연습, 경험이 중요해요.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도 있었네. 이런 것들 경험으로 나중에 이런 변수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안정적으로 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이걸 대비하는데 경험이 중요하니까 가능한 모의고사는 보실수록 유리하다라고 꼭 생각하시면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냥 시험에 참여하셔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도움이 분명 될 거예요. 자, 이게 스마트 학교론이고 아직 교재가 나오진 않았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다음 주에 구입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여러 번 볼 교재다. 그래서 2시간 땅의 교재는 스마트 학교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130페이지 정도 돼요. 이때 이론이 부족하면 제가 충분히 나중에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 교재로 공부할 거다. 그리고 계산 문제집이 있는데 이 계산 문제집은 1년 동안 역시 계산 문제를 꾸준히 반복해서 풀 거니까 나중에 계산 문제집도 구입을 하시고, 무료 특강이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는 다 무료 특강으로 진행될 거고, 일단은 기초 계산 문제 특강을 11월, 12월 끝나면 1월 초중에 왕십리에서 무료 특강이 있을 거고 참여하셔서 꼭 듣고, 11월, 11월 때 했던 계산 문제를 종합해서 계산 문제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무료 특강이에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왕십리하고 평택에서 이 무료 특강이 진행되니까 공지 잘 보시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계산 문제 특강은 나중에 다시 공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핵심 키워드 특강집은 나중에 특강할 때 이 키워드를 채우는 거고, 이 키워드를 채우는 연습을 통해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를 이제 연습하기 위한 교재인데, 특강이에요. 유료 특강인데 필요한 사람만 들으면 되고, 특강을 듣지 못하더라도 교재만은 구입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를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핵심 키워드 특강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11월, 12월 달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오늘부터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잠깐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채워넣는 연습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문을 읽었는데 이 지문에서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 이걸 해석을 못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고민해서 찾아내는 연습을 이제 11월, 10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끄집어서 문제를 풀고, 이 키워드 특강집에서는, 핵심 키워드 특강집에서는 이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거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설명한 특강집이다라는 거, 특강을 못 들어도 교재만은 구입해서 좀 시험을, 스스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이게 이제 9,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와 백선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암기 코드가 있어요. 이 암기 코드는 무조건 암기 코드로만 끝내진 않아요. 제가 이해를 바탕으로 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 암기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끄집어낼 수 있게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암기 코드를 쭉 수업 중에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 코드는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수업 중에 듣고 제가 반복시켜 드릴 거니까 암기 코드를 머릿속에 저장하면 좋고, 기억이 안 나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차차 그냥 계속 수업을 듣고 나중에 3, 4월 달 내용이 끝날 때 이 암기 코드가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3, 4월 이후에 수업 들을 때 문제풀이 할 때 만약 1단원 수업이라면 1단원 정도로 쭉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암기 코드가 문제풀이에 활용되겠다, 이렇게 배웠지. 2단원 공부할 때 쭉 여러 번 읽어보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아, 2단원 공부할 때 이런 암기 코드가 나오겠지, 이거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푸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합격생들이 많이 칭찬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암기 코드 활용해서 수업도 진행할 거다 라는 거고, 백선과 핵심 키워드가 33회는 95% 정도 적중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3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촬영했고 이렇게 나왔다, 공부했던 게 나왔다,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저의 수업만 처음부터 듣고 2명이 있다고 해보죠. A, B가 있는데 처음부터 제 수업만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이분은 합격했고 이분은 합격을 못했다 쳤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나왔다. 이분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야, 가르쳐준 거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가 안 돼서 만약에 합격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거짓말한 게 아니라 공부가 충분히 안 돼서 나온지를 몰라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메가랜드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시니까 열심히 가르쳐준 분만 하면, 열심히 따라오면 합격 점수 이상 맞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잘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자, 후기인데 밴드에 가면 이렇게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1번 문제에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1번 문제 33회 정착물이 아닌 거 가식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암기 코드에 보면 정착물이 아닌 거 차가판이라고 해서 가식수목을, 가에 가식수목이 있는데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해요. 오늘 수업 중에 전부 나올 건데, 근데 가식수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다른 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가식수목이 뭔지 몰라서 많이 틀렸는데 같이 공부한 분들은 1번부터 암기 코드에 있었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서 너무 쉽게 답을 찾아서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었다라는 후기였고, 이렇게 좋은 후기들 많이 있죠. 그리고 보면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기분 좋게 고득점 맞았다라고 하는 거고, 다 내용들을 보면 사실 중요하게 고득점 맞은 사람들은 다 계산 문제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풀어내서 고득점 맞을 수 있었다, 계산 문제 잘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런 거 이제 밴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메달TV의 황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 있어요. 이런 대문 알죠? 네. 이렇게 이런 대문 나온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죠? 많지 않아요. 여기 나오신 분이 민법 서석진 교수님하고 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공부 잘한 거와 잘 가르치는 거 같은 건 아니잖아. 물론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의 평가는 수업을 들어보시고 평가할 거고, 어쨌거나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이런 걸 검색하시면 나올 거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완벽하게 강의하려고 항상 노력하겠다. 이건 여러분과 약속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지켜보면서 약속을 지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이 투자한 이 소중한 시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게 제가 노력하겠다라는 거고, 그 뒤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즐겁게 공부했던 선생님이었다라고 기억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건 제 이제 바람이고. 자, 시험제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시험제도 2차 과목은 사실 2차 과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차와 2차 이렇게 구분되는데, 1년에 1차, 2차를 동시에 보는 걸 동차 준비한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날짜는 매년 정해져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차, 2차 같이 동차로 준비해서 만약에 1차, 2차 모두 합격했다 그러면 최종 합격증이 나올 거고, 1차, 2차 시험 봤는데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해에 한해서 딱 한 번만 1년만 딱 기회가 주어져서 1차 면제 2차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에 합격하면 이제 최종 합격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2차 공부했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안 됐으면 다음 연도 한 해만 2차만 봐서 합격할 수 있고, 만약에 그때도 2차가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동차로 공부했는데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시 무조건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2차가 중요한 건 1차를 합격했을 때 2차 합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차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시험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시험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시험을 위한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선생님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차로 합격하기 위한 전략은 초반에는 무조건 1차를 공부해야 돼요. 1차, 2차 모두 다 균일하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5월달, 6월달 됐는데도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공부가 안 돼요. 불안해서.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1차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놓고 있다가 1차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1차도 또 안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무조건 초반에 1차를 잡아놓을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3월달, 4월달까지는 사실 2차 공부에 굳이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수업은 열심히 참여해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건 매년 나온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만 최소 정도로 2차는 공부하고 나머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다 1차에 투자하셔야 돼요. 민법과 학개론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2차도 합격하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다. 또는 재수생이어서 1차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면 2차 중에서 공부할 과목은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1차가 중요하니까 초반에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합격 점수는 60점 평균 넘으면 합격이고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40점은 넘어야 돼요. 근데 1차에서는 꽈락이 거의 없어요. 1차에서는 꽈락 점수까지 고민하실 정도는 아니고, 보러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중에 꽈락이 나오는 건 공법에서 꽈락이 좀 많이 나와요. 공법이 좀 많이 어렵고 가장 어려워. 이 6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건 공법. 내용이 가장 많은 것도 공법이에요. 공법은 6개의 법이 합쳐졌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자, 평균 60점이 넘어야 된다. 꽈락이라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1차 합격해야 2차가 의미가 있다. 1차 불합격하면 2차 아무리 합격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예를 들면 1차에서 70점, 50점 맞았다라면 10점 보태줄 수 있으니까 10점 보태줄 수 있으니까 합격하겠죠. 근데 만약에 95점, 35점 맞으면 평균 60점 넘지만 얘가 꽈락이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40점은 넘어야 된다. 근데 1차는 두 과목이 있는데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한다고 해서 하나 과목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안 돼요. 두 개 다 보니까 둘 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학개론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는 민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어려워요. 하나가 어려우면 한 과목은 좀 쉬운 경향이 있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어렵고 쉽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다 흐트러졌어요.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둘 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상대평가로 좀 바뀌려는 조짐이 분명히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맡겼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 국가자격시험 중에 유일하게
상대평가가 아닌 시험은 딱 공인중개사 시험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국가자격시험은 다 상대평가예요. 얘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쉬우면 좋겠지만 공부하고 합격해서 나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얘들이 이제 경쟁자가 다시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야, 시험 좀 어렵게 내라, 인원수 줄여라,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이제 국가자격 시험도 이제 모두 상대평가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조짐이 있는데 아마 내년 3월쯤에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1차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민법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셨겠지만 잠깐 중요하니까 조금만 정리해보면, 민법과 학개론이 있을 때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민법 40점이라고 해보죠. 민법 최소 점수를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니까 얘를 최고 점수를 맞아야 돼요. 얘 최고 점수가 얼마냐로 따지면 20점을 보태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점 맞아야 돼요? 80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85점을 맞았다, 90점을 맞았다, 95점을 맞았다. 얘들은 사실 합격을 위해서 도와주는 점수가 아니에요. 합격을 위해서 도와주는 점수는 80점까지예요. 20점만 보태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80점 더 이상 맞은 건 82.5, 85점, 90점 이런 것들은 사실 기분만 좋을 뿐이지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80점이 최고 점수니까 우리가 20점은 합격과 관련이 없네요. 이게 몇 문제냐면 8문제예요. 한 문제당 2.5점 배점이에요. 40문제가 100점이니까. 그러면 40문제를 볼 때 8문제는 40문제 중에 8문제가 아직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예요.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8문제는 사실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합격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다 전체를 가르칠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칠 때 어려운 거에서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걸 꼭 알고 가야겠다는 마음은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쉽고 난이도 쉬운 거, 난이도 하짜리나 중짜리를 열심히 반복해서 이건 틀리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어려운 것까지 모두 다 알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걸 알면 뿌듯하고 보람도 되고 남들 못 푸는데 나 풀면 뭐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에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에요. 합격에 필요한 과정은 쉬운 거, 시험에 꼭 나오고 어렵지 않은 쉬운 걸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든지 간에 틀리지 않겠다,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걸려도 이해가 안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반복해서 또 배웠을 때 나중에 5월달, 6월달, 7월달 갔을 때는 그 내용을 다시 고민했을 때 10분도 안 돼서 이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거. 너무 일찍부터 완벽하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 지쳐서 나중에 공부를 못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2차는 선생님들이 잘 얘기해 줬겠지만, 그래서 1차는 내가 학개론과 민법 둘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요.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건 1차 과목, 1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 점수는 80점이니까 그 이상 맞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 어려운 건 일단 버려도 괜찮다, 스킵해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2차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점수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중개사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쉬우니까 고득점을 맞고, 공법은 가장 어려우니까 평균 50점, 6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도 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똑같이 20시간을 공부했을 때 공법이 10점이 올라간다라면 중개사법은 20점이 올라갈 수 있어요. 똑같은 공부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중개사법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고득점을 맞아놓고 80점, 공법 40점 맞았다면 꽈락을 면한 거죠. 그럼 20점 보태주니까 공시세법 60점만 맞으면 될 거예요. 공시세법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공시법에 지적도 있고 등기도 있는데 지적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서 12문제 중에 지적 파트 10문제 맞고
세법 16문제 중에 10문제 받고 나머지 찍어도 4문제 맞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등기법도 몇 개는 알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60점 맞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는 중개사법을 항상 고득점 맞는 걸 생각하셔야 2차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전략적인 공부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내가 나중에 개발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이용 규제나 건축법, 공법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또는 야, 세법을 잘 알아서 나중에 실무에 써먹어야 되겠다. 세법도 잘 알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죠. 야, 난 등기와 관련되어서 또는 민법과 관련돼서 민사의 다툼에 대해서 난 완벽히 정리하고 싶다.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있는 건 합격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합격한 다음에 실무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는 합격한 다음에 필요한 과정을 따로 공부해야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나중에 실무를 대비해서 이것도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돼. 이럴 겨를도 없어요. 그거 잘못된 공부예요. 무조건 지금은 합격을 위한 공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실무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따로 수업을 또 듣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공부할 때 실무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목표. 단원을 이제 외워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건데. 자, 한번 잠깐 설명해 주면서 제가 이 단어풀이를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학기론을 공부할 때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개념이 용어를 풀어야 돼요. 용어가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모든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학기론을 공부할 때 단원 구성을 암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 이렇게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 단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암기되어서 이렇게 슬슬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단원의 부동산학 총론이네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전체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2단원은 경제론, 3단원 시장론, 4단원 정책론, 5단원 투자론, 6단원 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인데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네요.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뭐 따로 옮겨 적진 말고 우리가 이제 적는 시간에 가능한 눈으로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적는 건 제가 주어지는 교재에 모든 교재에 다 적어져 있어요. 이거 적는 연습을 하려면 수업 듣고 왜 그런지 이해하고 집에서 남는 시간에 한번 적어보는 거지. 수업 중에 적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특히 적으면서 설명을 못 들었다. 이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물론 꼭 적을 필요가 있는 건 수업 설명 들으면서 짬을 내서 잠깐 빨리빨리 적어놓는 건 필요하지만 수업도 못 들으면서 옮겨 적는 거에 집중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적을 게 필요가 있으면 집에 가셔서 동영상을 딱 열어보시면 이 내용이 다시 나오니까 그때 화면을 보고 적으면서 내 거 교재에 잘 옮겨 적는 게 필요한 거지. 수업 중에는 가능한 집중해서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걸 보는데 흰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흰색은 쉬운 단원이에요. 이런 쉬운 단원은 팩트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도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원은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암기하면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70% 이상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파란색의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은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이 각각 단원에 나오는 문제의 30%도 해결이 안 돼요. 응용 지문이 많고 파생되는 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파란색 단원이고 어려운 단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학개론 공부할 때 처음 고비가 학개론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딱 드는 단원은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수요 공급 원리를 배우는데 이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이걸 넘겨야 학개론의 합격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쭉 공부하다가 투자론을 딱 배우면 야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하는 두 번째 고비가 투자론이에요. 투자론을 이해해야 이게 이제 60점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투자론까지 이해해야. 투자론과 금융론은 많은 관련이 있고 자 그러다가 감정평가론에서 또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하나도 모르겠다. 이건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까지 이해가 되면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고득점까지. 그래서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을 잘 극복해야 돼요.
열심히 설명해 줄 거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해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서 복습 정리하셔야 되고, 이 단원의 뜻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줄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 수업 전에 개념 이해 과정이 있어요. 우리 입문 과정에 이제 스튜디오에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내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개념 이해 과정을 좀 수업을 들으면, 입문 강의 수업을 들으면 이것들에 자세히 풀어놨고, 오늘은 간단히 연결고리만 잡으면서 중요한 개념들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단원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네요. 부동산학 총론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에, 부동산 관련된 학문은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옮겨 적을 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뭐 다 있고, 만약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잠깐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적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총론은 전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전체 이론이 어떤 거냐, 뭘 배우냐면 부동산의 개념이 뭔지, 부동산은 뭘 얘기하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부동산은 뭘 얘기하냐, 우리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 그리고 건물 이런 거 부동산이라 하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니까 토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우리가 토지를 뭐 택지라는 것도 있고 맹지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포락지 같은 거 들어봤을까요? 나지 들어봤죠. 나대지, 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하는데, 이런 토지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주택은 어떻게 또 분류하는지,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토지의 특별한 성질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자연적 특성 중요한데, 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할 텐데 자세히 하나만 좀 소개해 볼게요. 자, 부동성이라고 있다 보죠. 자,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는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현상이 뭔지, 각각의 성질에 파생되는 현상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부동성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성. 우리가 움직이는 물건, 자산을 동산이라 그래요. 동산. 동자가 움직일 동, 산자는 자산의 산이고, 자산이란 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이라 그러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성으로서 여기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1단원 부동산학 총론. 자, 2단원은 경제론인데, 그래서 1단원에서는 토지와 부동산의 뭔지, 이것들의 성질이 뭔지 이런 걸 배우는 게 1단원. 자, 2단원은 이제 중요한 단원인데 첫 번째 곱이죠. 자, 경제라는 말을 쓸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말을 왜 썼냐면, 자,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 활동이 뭐냐 이러면 이건 사고 파는 걸 얘기해요.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건 수요, 파는 건 공급. 이 사고 파는 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이라고 얘기해요. 수요 공급을 경제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의 정도가 있는데,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 우리가 경기가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경제 활동, 수요 공급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경기라 그래요. 근데 이제 경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까요? 변하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경기 변동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경제론이에요. 그러면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을 배우고 경기 변동을 배우는데, 왜 이걸 배우는 걸 경제론이라 했냐라고 이해해야 돼요. 경제에서 경제 활동은 수요 공급이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제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왜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배우는데, 수요 공급이 경제 활동이니까 그래.
그리고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 그래. 그래서 경기 변동을 배우는 게 이게 경제론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 잠깐만이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수요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이제 이 수요 공급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잠깐 좀 해석하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수요에 대해서 법칙이니까 모든 재화가 다 들어맞는 공통적인 성질을 법칙이라 그래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외 없이 다 배워요. 그러면 모든 재화는 우리가 비싸면 사요, 안 사요? 비싸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비싸면 안 산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수요 법칙이 뭔가요?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걸 한번 풀어보죠. 비싸다는 건 가격이 오르면 안 산다. 수요량이 줄어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가격과 수요량이 얘가 커질 때 줄어드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커질 때 커지면 비례 관계,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라 그래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임을 얘기한다. 이걸 바탕으로 수요 곡선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건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비싸면 안 사는 건 맞죠? 맞아요. 비싸면 안 사요. 그러면 안 사면 비싸져요? 안 사면 비싸질까요? 이거 모르면 중개업 못해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내리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수요 법칙은 무조건 원인과 결과로 정해져 있는 한쪽 방향으로만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산다라는 원리로 끝내야지, 안 사면 비싸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살 거냐 안 살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건, 안 사면 가격은 줄어들어요. 이건 수요 법칙이 아니라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시장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딱 이걸로 끝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와 얘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비싸면 안 사, 안 사면 가격 올라?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헷갈리면서 끊임없이 혼자 소설을 쓰면서 지문들을 못 찾아내요. 이런 걸 잘 설명을 듣고 원리를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 내 걸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경제론. 이런 건 잠깐 소개한 거고. 자, 어쨌거나 경제라는 말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이걸 경제 활동이니까 경제라는 말을 쓴 거고, 이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는 말을 쓴다. 경기는 끊임없이 변한다. 세 번째가 시장론인데, 이제 얘가 우리 시험지에서 또는 학계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시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시장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공간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뭐냐면,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나와도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경기는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한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용어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이 불완전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대표적으로 불완전이 일어나는 거에 예를 본다면 독과점이 일어나요. 그럼 독과점은 왜 하냐? 투기를 하기 위해서 투기적 요소로 독과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 주택수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주택 가구 수가 100세대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주택 보급률은 110%예요. 그러면 주택수는 110개가 있는데 세대는 100세대가 있어요. 한 세대가 필요한 주택은 하나예요. 그럼 주택이 남아야죠. 근데 주택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해요. 그럼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소수는 대부분을 차지할까?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독과점이 일어나고 그걸 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성질을 배우는 게 3단원이고 학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했던 이론도 잠깐 배울 거고 자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게 3단원 시장론. 네 번째는 정책론인데 자 부동산 시장이 뭔가 불완전하니까 정부가 보기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법을 만들어서 내가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겠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을 뭔가 바로잡고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수단, 이걸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에 주택 정책도 있고 조세 정책도 있고 토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배우는 게 정책론이에요. 이게 정책론.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학 총론에서 배우고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 수요 공급이 경제 활동이니까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는 게 시장론.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 잡겠다? 정책론. 그래서 지금 단어를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초 분야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부동산학을 왜 배우는데?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5단원이 이제 등장해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걸 왜 배우냐라고 얘기할 때 뭘 잘하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그래서 투자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건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살까요? 뭔가를 기대하고 사요? 뭘 기대해요? 오를 거. 오르면 뭐가 좋은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죠.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걸 이걸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산다라는 건 내가 현재 돈이 5억이 있다면 5억을 지출하면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해야 사는 거예요. 손해볼 거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수익을 기대할 텐데 이 수익이 내가 돈을 지출한 순간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투자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수익이 장래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장래는 100%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 살 때 1년 뒤에 10%의 수익률을 얻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고 샀지만 미래는 언제나 예상과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장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을 학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투자는 위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장래 발생하는데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학자들이 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부동산학교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조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영어는 아주 일부 나오고 이런 얘기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스크는 위험이고 리턴은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는 얘기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 물론 이 수익은 장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은 야,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랬어.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든대.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또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러면서 이제 쭉 배우는 게 투자예요. 결론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왜 배웠냐라고 한다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다. 이게 가장 핵심 단원이에요. 투자론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두 번째 고비예요. 자, 근데 좀 고민해보면 부동산은 여기다 써보죠.
이건 지금 시험 문제 다 오는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달라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얻어서 아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6단원은 이제 금융론인데, 자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 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내 돈만으로 투자해요? 남의 돈도 필요해요? 남의 돈도 필요해요. 자금이 모자라면 조달할 과정이 있어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금융, 자금 융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빌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출을 받는다. 은행에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대출 과정을 배워요. 대출할 때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대출을 했을 때 갚는 방식, 상환 방식은 뭐가 있는지, 뭐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또는 갚을 때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잘 흘러가야 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주로 금융론이다라는 거. 일단 일예로 한번 제가 소개해 줄 건, 이건 지금 암기해도 돼요. 암기해야 되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대출받은 돈을 대출금이라고도 하고 대출액이라고도 하고 대출금액이라고도 해요. 줄여서 대출액이라고 해보죠. 대출금액을 줄여서 대출액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돈 빌린 거 출제자나 학자들마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다르게 표현하고 계속 다르게 나오는데 학교는 이런 동의어가 많아요. 이런 건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워야 돼요. 오늘 바로 그냥 외워도 좋아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죠. 내가 대출 받았다를 대부 받았다라고도 얘기해요. 대부. 우리 대부업체, 돈 빌려준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융자 받았다라는 얘기도 해요. 차입했다라는 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대출 받았다, 대부 받았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뭐냐면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가장 유명한 말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채라고 얘기해요. 부채. 더울 때 붙이는 거 아니고 이제 금융론에서 투자론에 나오는 건 부채. 이건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인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같은 단어인지도 모르고 학교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사실. 이런 건 무조건 처음부터 딱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단원에서는 대출액이 주로 나오고 어떤 단원은 부채가 나오고 어떤 단원에서 기출문제는 융자액이 나오고 어떤 단원은 또 대부액이란 말을 써요. 이게 다 같은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자, 7단원은 개발 관리론인데, 자, 개발은 좀 중요하니까 이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한다라는 건 농사 지어서 경작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부동산 개발하면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이걸 분양하는 과정을,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요만큼의 과정을 부동산 개발한다 그래요. 그럼 토지를 조성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 토지나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혹시 뭐라고 할까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그래요. 대지.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하고 감정평가상 분류를 따르면 학개론에서는 택지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대지, 택지.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택지나 대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새로 건축한 건물을 판매하는 걸 분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이 뭐냐? 그럼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을 얘기하는 거고, 뭘 기대하고 수익이 발생해야 개발하는 거예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익이 기대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 한다. 개발한 부동산을 잘 관리돼야 되니까 관리론이 나오고. 자, 마지막 단원에 이제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이걸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이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금액으로 표시한다. 물론 전문가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시험도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 얘는 좀 더 어렵고 인원수도 적고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막 2년 3년 걸쳐야 딸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과 겹치는 과목이 좀 많이 있어요. 1차 과목에서 5과목 1차 과목이 있는데 3과목이 부동산 감정평가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에 3과목이 좀 겹쳐요. 그래서 좀 더 이거 공부한 사람이 좀 도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거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이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배우는 건, 감정평가사가 있지만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도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감정평가론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건데, 어렵지만 한번 제대로 딱 이해해 놓으면 문제는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형되어서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정확히 이해만 해서 공부하면 응용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어요. 7문제 나올 때 5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잠깐 한번 고민해 보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건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쓸모 있는 정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의 쓸모 있는 정도예요. 과거에 돈 번 게 중요해요? 미래에 돈 벌 게 중요할까요? 무조건이에요. 미래에 돈 벌 게 중요해요. 아무리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이 지역이 낙후되고 있고 쓰레기 매립지 등장하고 장례식장 막 등장해서 사람도 없어져서 미래에 돈을 못 벌겠다라고 예상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나 미래에 벌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해서 이걸 현재 값으로 당겨오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수익을 당겨온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을 이걸 경제적 가치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부터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감정평가론. 이건 이제 나중에 종합해서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총 8단원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원 구성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자,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뭘 얘기하고, 자,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배우는 거고, 경제론은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왜 경제란 말과 이어서 썼어? 라고 할 때 수요 공급을 경제 활동이니까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원리를 배우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시장론이니까 시장론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의 특성은 어떤지 봤더니 불안전하더라.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과정을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4단원이 이게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배워서 어디에 활용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고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잘하자. 그러면 장래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학교론에서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투자는 의사결정 필요해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죠. 의사결정 필요해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거니까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고, 자,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 돈만 쓰지 않고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란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자, 금융도 의사결정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야 될지 말지 필요하죠. 뭘 고민해야 될까요? 빌린 사람이 빌려서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고민해야 될 것이 빌린 대가를 줘야 돼. 은행에 뭐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율과 이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수익률과 이자율 중에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안 빌리는 게 낫고 이자율이 낮으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따져봐서 돈을 빌릴 거냐 말 거냐도 고민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개발하는 거,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축을 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까지를 부동산 개발이라 한다.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도 잘해야 된다. 개발도 의사결정 필요할까요? 개발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장래 팔았을 때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때 개발하는 거지,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부동산 건축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건 투자, 금융, 개발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자, 그렇게 해서 총 8단원 구성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시켜줬으니까 그냥 설명 들으면서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쭉 설명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네. 뭐 얘기 잘하네. 설명 잘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1단원이 그렇게 돼 있고 2단원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각 단원을 아까 중요하니까 외워야 된다고 했으면 수업 중에 좀 외웠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집중했다라면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단어가 쭉 생각나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단원은 부동산학 총론, 2단원은 경제론, 경제가 일어나는 공간, 시장론,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정책론, 이렇게 4단원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한다? 투자론, 돈이 부족하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금융론, 7단원은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총 8단원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원을 잘 정리해 놔야 나중에 공부했을 때 공부한 내용을 잘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서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내용으로 구성된 문제를 사실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니까 목차를 정확히 외워놓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과목은 사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제가 손댈 수가 없고 적어도 민법이나 중개사법 정도는 왜 단원이 이렇게 구성됐는지 적어도 고민하는 시간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4단원이 기초 분야고 이 4단원을 바탕으로 해서 뭘 잘한다? 투자를 잘하고 이때 투자할 때 돈이 모자라면 자금을 융통해야 되니 금융도 필요하더라. 이걸 투자나 금융을 잘 도와주는 과정이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8단원이고 이때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은 투자론에서 한번 일어나고 금융에서도 일어나고 개발에서도 일부 이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의사결정이 중요한 단어라 그랬는데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 중에 의사결정식 접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학을 왜 공부하는데 의사결정식 접근이야.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투자예요. 그럼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식 접근이란 건 뭐냐면 부동산학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 부를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가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고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 배우는 거 의사결정 접근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굳이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오래 남으려면 다시 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던 것만 들었다고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어쨌거나 오늘 1차적인 목표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외워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벌써 오늘 말이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수업 중에 또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첫날만 딱 하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힘내고 간략히 1년 동안 공부할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잠깐 좀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발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인이니까 공부하려고 시작했고 1년 내에 합격하려고 이제 목표를 잡았으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항상 내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옆에 애가 꼴배기 싫어서 학원 나오기 싫다. 이건 남 탓인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못생겼고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나 공부가 싫어. 이거 남 탓인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뭔가를 찾아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성인이니까 항상 내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내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남 탓은 안 하면 좋겠고 간략히 얘기하면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건 사실 이것부터 시작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거나 밥 챙겨달라고 하고 아들도 수험생이 있거나 시어머니가 괴롭히거나 뭔가 문제가 환경이 다르거나 아니면 공부는 사실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공부는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학습 능력 유전자가 있어요, 사실.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꼴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네. 내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돼요. 그럼 내가 모자란 것 같고 자신도 떨어지고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기고 또 노력했는데 역시나 또 결과가 똑같다라면 아, 나는 안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한 바는 공부한 만큼 잘 되면 너무 좋은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보시기도 했지만 얘가 성적이고 얘가 기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은 여기에요. 시험날. 10월 마지막 주 시험날이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평균 6점이 너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어서 100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금방 6점이 넘어가지고 3월 달부터 합격 점수가 나와서 아주 기분 좋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이걸 비교하면 안 돼요. 주변에 또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공부해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날에는 60점이 넘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고득점으로 합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60점에서 조금 넘어서 평균 62.5가 대부분이에요. 70점 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6점 조금 넘기는 거고 그럼 떨어진 사람 많이 모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문제, 두 문제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노력해서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정체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걸 종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점수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때까지, 이 시험 날까지 60점을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면 안 돼요. 항상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 나중에 시험날에 합격할 거니까 중간에 너무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수험 기간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년에 끝내야 돼요. 1년에. 나는 뭐 여유 있어. 나는 뭐 1년 더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2년을 하고 3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마음가짐은 무조건 1년에 끝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무조건 내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1년 내에 따겠다라고 생각해야 이전에 따는 거지. 이런 마음 없이 2년에 따도 돼. 3년에 따도 돼. 그러면 5년, 6년, 10년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많아요. 합격한 사람들 물어보면 너 공부하는데 몇 년 걸렸어? 1년 걸렸대. 너는 몇 년 걸렸는데? 나도 1년 걸렸어. 너는 몇 년 걸렸는데? 나도 1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1년에 다 못 따요. 1년에 따른 사람들은 사실 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20%도 안 돼요. 대부분은 다 평균적으로 2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2년 걸린 사람도 있고 3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다만 합격하면 뭔가 1년에 따면 뭔가 부끄럽지 않고 좀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1년에 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은 항상 1년에 따려고 목표를 잡아야 1년에 따거나 2년에 따는 거지. 그냥 무조건 여유롭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건 오래 시험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엄청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시어머니 힘들고 내 주변 친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떠나서 내가 노력하는 이 시간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일찍 따가지고 합격해서 업을 하면 1년에 5천을 벌지, 1억을 벌지, 2억을 벌지는 몰라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야 돼요. 어쨌거나 수험을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항상 마음가짐은 무조건 1년에 끝내겠다. 그래서 1년에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잡고 내가 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간에 공부하니까 지금 두 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서 합격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더 힘들어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두 개를 얻으려고 한 거니까 그만큼 힘들 수 있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직장도 다니고 힘드니까 뭐 적당히 하고 뭐 내년에 딸까? 내년에 딸까? 그러면 2년, 3년 걸려도 못 딸 수 있어요. 항상 명심하시고. 두 개 다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셔서 1년에 다 끝내버리고 다시 또 더 멋진 인생으로 계획을 잡고 또 나가셔야 돼요. 어쨌거나 수험 기간은 길면 절대로 안 된다. 1년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죽어라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야 옆에 할머니도 따고 뭐 아줌마도 따고 할아버지 따는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너도 따라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려워요. 60점이라는 점수가 낮긴 하지만 사실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다 어려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운 것들을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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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공부했던 거네? 틀리게 나왔네? 이러면서 답을 찾아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정확히 알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 필요한 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 하여간 어려운 공부여서 힘들긴 하겠지만 공부 힘들어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은 공부하면 안 돼요. 진짜 준비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 손만 들었다. 내가 동영상을 몇 번 회독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 강의를 10번 들었어. 5번 들었어.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는 들어요. 다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이건 아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걸 구분해서 모르는 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문제는 안 풀고 책은 안 읽고 수업만 들었대요. 이건 알아듣는 착각하는 거지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수업 듣고 문제 풀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 거쳐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소신 있게 나가셔서 1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응원한다. 네, 이런 말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길었어요. 이렇게 길진 몰랐지만 어찌됐거나 말이 좀 많았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을 잠깐 공부할 건데 많이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한 50분 정도 잠깐 공부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는데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세요. 집에서는 남는 시간에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고 학원에 왔을 때는 가능한 짜투리 시간도 활용하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을 좋은 시간 가족들과 보낼 수 있으니까 1차적인 첫 교시 목표는 뭐냐면 이 단원 외우는 거예요. 이 단원 머릿속에 딱 정리하면 1교시 수업은 완성된 거니까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잘 한번 다시 떼어놓으면서 머릿속에 좀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